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최상병 청문회 총출동.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는 국회 청문회 21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열리고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증인 채택됐던 12명 중에서 일단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7대 대장 이용민 중령까지 다 나올 거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임성근 사단장도 나온다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면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예. 청문회라는 게 국회가 가진 되게 강력한 권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게 증인 출석이랑 선서를 통해서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하는 건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이거는 고발되고 네. 재판받고 막 유죄 선고받고 그러잖아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불출석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국회법 해설서 찾아보니까 동행명령권이라고 이게 국회 직원본에서 모셔오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거부하게 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나와서 위증할 경우에는 선서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로 실형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뭐 벌금 1,0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나오곤 해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금요일에 어쨌든 갑자기 웬 청문회야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정천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 주최 청문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보통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 많이 떠올리시는데 입법청문회 그리고 뭐 현안청문회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입법청문회라는 국회가 가진 제도를 이용한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 청문회 일정 자체는 법사위에서 채택을 해놨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법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걸 하는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열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리는 건 이거 확정이고,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라고요? 맞아요.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어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대상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지난번에 사건을 종결 네. 처리했던 권익위 전원위원 15명, 그리고 최재형 목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도 나와라. 네, 요거는 아직 의결된 상태는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렇게 논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가져가라고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받아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장이 뭐 안건을 안 올리고 이렇게 뭉개거나 뭐 일정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최근에 상임위 7개 어떻게 할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처음에는 아주 강경했거든요. 아주 굴욕적이다 그랬잖아요. 네, 의총에서 아주 거의 한 99%는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현실론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슈가 뜨면서 원구성 관련해서 원내지도부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 정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으면 그래,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뭐 김혜경 여사 청문회 같이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같이 짜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고민이 되겠네요. 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이래저래 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로 나름대로 좀 반격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중교사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전화 녹취 육성이 공개된 거예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한테 했던 말이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거를 그 육성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잠깐 좀 들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직접 좀 판단을 하시라고. 이미 재판정에서는 공개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제 외부로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상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018년 12월 통화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전화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과거 내가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했다가 유죄받은 거 그거 누명 쓴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걸로 허위사실 공표 고발 당해가지고 2018년에 막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와중에 증인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자. 뒤에 김 씨가 뭐라고 했는지까지는 편집이 안 됐습니까? 김 씨가 뒤에 한 말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을 하죠. 예, 그 말을 하니까 뒤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건 좀 직접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말까지.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있는 대로 잘 진술해달라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위중교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방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현수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개를 한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확실한 이제 위증 교사의 증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라고 했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강조하고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현안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순봉 기자는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이 국민의힘 정무위원장 딜레마 이걸 김광일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갈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권익위 청문회를 막기 위해서 정무위원장을 받는다. 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들어봤는데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명분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명분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업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특히 그렇게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비판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김건희 여사 청문회 막기 위해서 원구성 협상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명분이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정무위원장을 받게 되면은 정무위 안에서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국조 2특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국조 중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 쪽에 좀 알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기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된 것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서 발표된 내용들은 아닌데 논문 숙대 논문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방치된 거 이런 것들도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정무위원장 하나 막아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르는 그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이제 다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원천적으로 못 막는다. 즉 그럴 바에는 그냥 명분을 살리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역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그 조금씩 이제 원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볼 수는 없는데 네. 어제 뭐 원내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충 강경론이 한 6, 그다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쪽이 한 4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6대 4 정도 되고 특히 들어가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어차피 밖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들어가서는 발언권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통과가 되더라도 소위에 참석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무위원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그러면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흠. 그럼 민주당 상황을 좀 하나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은 좀 비교적 심플하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계속 공세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어제 뭐 민주당 관계자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저희는 그냥 달리는 거고 또 달려야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원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의 민심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원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쭉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녹취라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 좀 이탈 기류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네. 뭐 관계자가 전혀 없다. 역반응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개를 드는 순간 그쪽이 오히려 아웃될 거다. 지금 그 정도로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에서 그 당원 당규 개정안 뭐 대표 연임과 관련한 예외 규정 있는 그 당원 당규 개정안 완전히 확정이 됐죠. 중앙위에서 예, 다 통과되면서 네. 이제 완전 확정됐다는 뭐 그 분위기까지 더해서 맞아요. 보면 근데 이제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표현을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예. 이제 복싱에 비유를 하면 가드를 올린 채로 실수하기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은 뭐 법 왜곡죄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판사 이제 선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네. 그런 것들은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카드 올리고 민주당이 세게 치면은 그걸 맞는 그림을 그리는 모습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맞물리고 있거든요. 이거 원구성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다만 시점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우원식 의장이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안에 이걸 끝내겠다고 하고 네. 있으니까 현실론이 더 커져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더 먼저 그걸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먼저 끝내버리면 그 현실론이 더 커지기 전에 이미 7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한 상황을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원구성의 관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궁금한데 요거는 잠시 후에 유상범 의원이 나옵니다. 여당 레이더 있는 날이어서요. 거기서 질문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이거는 경찰 수사 속보죠. 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즉 뒷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속보가 어제 추가로 나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몇 마디 했거든요. 네. 첫째, 의사 1000명 이상이 연루가 됐다. 물론 이제 소명하기에 따라서 전부 입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둘째,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같은 물품을 받은 경우 아니면 골프 접대 같은 어떤 이권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행법상 의료인은 돈이나 다른 물건을 받고 어떤 의약품을 채택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네. 그렇게 되면 불법이고, 다만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 시험을 지원을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경찰은 일단 이 확인이 필요한 1000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허용 기준을 넘긴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 서울 성모 같은 대형 병원 의사들도 포함됐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 리베이트 수사 이 드러나면 해야죠. 다만 공교롭게도 어제가 의료계 집단 휴진 첫날 아니었습니까? 그날 이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으로 압박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 압박에 경찰도 가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론입니다. 심지어 수사가 더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제약보다 더 큰 규모의 제약사 리베이트까지 파헤치기 시작하면 규모가 엄청나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조지호 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건데 왜 지금? 그동안은 뭐 몰랐던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수사 안 했던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할 수가 있죠. 정부가 최근에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하면서 약간 물러서는 듯한 뭐 당근책 이런 것들 좀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파업을 두고서는 아주 강경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협이 개헌이들 끌어들여서 일종의 담합행위에 동원했다라고 보고 네.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서라는 걸 공정위에 제출을 했어요. 음. 요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돼서 처벌이 되면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까지 물 수가 있고 해당 단체장, 그러니까 의협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되게 큰 뭐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오늘 휴진이 시작될 텐데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그 개헌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지금 이 네. 국면이 지금 몇 개월을 지속하고 있는 이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지금 어느 정도 국면에 와 있다고 보세요? 이제 경찰 수사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맥락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의협이 뭐 요구 조건을 냈는데 바로 정부 쪽에서 거부 입장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경찰 수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뭔가를 수용하거나 할 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경찰 수사 확대될 수 있다 이 얘기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경찰이랑 정부 쪽에 고루 물어보니까 공정이나 국세청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나 검찰도 나설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해 10월에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징금을 공정위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네. 거의 300억 원 부과를 했는데 음. 지금 경찰 수사가 1단계로 있는 거고 음. 경찰 수사 확대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정위, 국세청 이렇게 나서게 되면 전방의 압박이 이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이제 의협이 그 일종의 뭐 파업 내지는 집단 휴진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면 화물연대 파업 때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때 대응했던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때 화물연대 파업도 결국에는 강경 대응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자체 평가로는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 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이제 뭐 행정 그 역량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오전에 정부 쪽에 좀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더니 예. 시군구별로 이미 이제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전에 집계를 해가지고 휴진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시군구청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미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오전에 체증을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뽑은 다음에 오후에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근데 동네 별로 병원들. 영향이 없을 거다. 개업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지난번 때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개업이들이 한 6%인가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됐었고 예. 그리고 개업이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은 의대 교수들에 대한 건데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남아있는 카드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의대 교수들에 대한 뭐 어떤 거요? 업무 개시 명령. 업무 같은 개시 것들이. 명령.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 정리해봤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최태원 판결문 수정. 저는 판결문이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나온 판결문이 후에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뭐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이례적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이 나와서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화제가 크게 됐죠. 근데 그 판결문이 수정이 된 거예요.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대,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의 별세 직전 예. 1998년 5월에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라고 재판부가 원래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최태원 측 주장이 재판부가 뭐 액면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했던 상황 때문에 좀 헷갈렸나 본데 그때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주당 1,000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새롭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승계돼서 상속된 부분이 좀 그 가액이 커졌기 때문에 네. 재산 분할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최태원 측에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 중, 그러니까 노소영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불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로 받은 돈이 더 많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액에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적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요 부분은 가액 부분은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K가요. SK텔레콤의 그 전신은 대한텔레콤이에요. 대한텔레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아버지가 만든 대한텔레콤. 결혼 전에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하고 결혼하기 전에 대한텔레콤이란 걸 하다가 최태원 아들한테 그걸 넘겨준 거거든요. 주식을 일부분을. 이거를 2심 법원에서는 한 주당 100원의 가치로 봤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아니다. 그거 뭐 액면 분할 때문에 재판부가 헷갈렸는 모양인데요. 한 주당 1,000원의 가치였어요.
이 얘기는 이걸서 받아들였잖아요. 재판부가 고쳐줬거든요. 이 얘기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대한텔레콤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즉 노소영 관장과 결혼하기 전에 이만큼을 이뤄놨다. 최태원 회장이 한 건 그거에 비하면 요만큼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노소영 관장 부인이 한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든다. 그러니 이혼 분할 시 금액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재산 분할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뒤집히면 재산 분할 액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다만 법조계 쪽에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는 대체로는 이 재산 분할 규모도 유지될 거로 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승계 상속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더 핵심적인 부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SK 쪽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점, 요게 인정됐다는 게 더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뭐 우세하긴 합니다. 네. 박수보 기자 취재도 그래요? 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 뭐 변호사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네. 요런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한 재판부에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고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다 근데 그래요. 판결이 난 다음에 수정을 하더라도 그게 아주 소소한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오타를 내거나 오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경우 중에 하나긴 한데 액수 차이가 좀 크긴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정치권에도 어쨌든 그 SK그룹에서 이런저런 좀 부탁들도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정치권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몰렸는지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인데 최태원 회장이 나서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여러 가지 여론들이 노소영 관장 쪽에 다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SK 쪽의 변호사가 하는 표현이 네.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자수성가형 재벌이라는 그런 모순적인 표현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수성가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이 판결에 문제점을 부각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나 이제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보다 아버지가 한 게 더 많습니다. 이걸 지금 그렇죠. 강조해야만 아버지한테 하는 물려받은 상황이 건데 된 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네. 한 게 맞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이것도 아이러니한 얼마나 상황. 좀 뭐 정무적으로 어려운 오케이. 상태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